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2차례 거절당했다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은 당일 집회 등을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기동대 요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적 책임이 있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배우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민주당의 한 현역 의원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1.95% 떨어지며 올해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10월 코픽스가 적용되면서 8%에 육박하며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탐사 프로젝트 로켓 아르테미스 1호를 5번째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중단됐던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이 50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전국 시험장에선 응시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줬습니다.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위해 후배들은 열띤 응원에 나섰고 학부모들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혐의가 이미 다 소명됐을 때, 혹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다 부인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어젯밤 조사를 마치고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야말로 속전속결,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혐의는 총 4가지인데 이 중 맨 앞에 내세운 게 바로 부패 방지법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 묶을 수 있거든요. 오늘 뉴스7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12시간 만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개발 수익 210억 원을 받게 한 혐의입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한 것과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도 포함됐습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말하는 모든 혐의는 모두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의사도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앞서 대장동 수사가 1년 전과 다른 건 검찰이 바뀐 게 전부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실장의 소환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조사 결과야 어떻든 어차피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었다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증언만을 갖고 진행된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특별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년 전과 달리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자신의 측근들로 확대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한 것입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정 실장 옹호에 나선 것을 두고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개인 영역의 그 비리 의혹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항은 각각 그 해당 당사자들이 국민의힘은 공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정 실장을 방어하는지 모르겠다며 먼지털이식 조작 수사라는 주장이 부끄러워질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나가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영장을 청구할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딱 한 차례로 끝날 것이란 말이 많았고요. 아니요. 이제 관심은 영장 청구 시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 실장에 대한 조사 일정부터 영장 청구 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어젯밤 11시 7분쯤 조사가 끝났고 오늘 낮 12시도 안 돼서 출입기자들에게 검찰이 영장 청구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약 14시간 가까이 한 조사에 대한 이 최종 의견을 낸 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상의를 했고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하는 데는 딱 반나절이 걸린 셈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상황과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응하는 교육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장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무법인을 자처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뒷말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 청구 여부가 늦어지면 야당 탄압 등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된다는 점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두 사람 그러니까 정 실장과 이 대표 간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정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앞서 구속된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했었잖아요. 정 실장은 굉장히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유동규 씨하고 대질신문까지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무엇보다 두 사람에 대한 이 검찰 수사의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첫 단추가 달랐다는 건데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김 부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 실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기에 김 부원장으로선 입을 열수록 방어 논리만 검찰에 알려주는 셈이라 추후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 실장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나도 조금 이제 변론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네. 구속영장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다툼의 여지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또 정 실장은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두 사람의 답변 내용 등을 근거로 대질 조사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정 실장은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철저히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의 모습은 끝까지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사실 당당하면 밝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MBN을 비롯해 취재진들 어제도 정 실장의 모습을 포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게요. 어떤 언론도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정 실장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 실장이 워낙 조용하게 움직이다 보니 과거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지금 정 실장의 얼굴을 본
본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뭐 사진보다 좀 왜소하다. 뭐 이런 말도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의 그 마지막에는 칼끝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용했다고 밝힌 이 죄명 4개 가운데 첫 번째가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과정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그 당시 영장에도 정 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레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4가지 혐의 중 특히 정 실장의 혐의를 얼마나 법원이 인정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특히 첫 번째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대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이 첫 번째 혐의가 어떻게 얼만큼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정 실장 측 영장 청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도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통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아니고 1년 넘게 재판까지 해온 사건이라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하고 반박도 했습니다. 네. 결국 모레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 뉴스 추적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엔 오늘 2명의 중요한 증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서울경찰청이 2번이나 기동대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출근해서 아침부터 상황실 대신 쭉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례였다고 하네요.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두 사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45분 뒤인 밤 11시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참사 당시 경찰 인력 부족 의혹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요청을 2번이나 거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 참사 당시 112 상황실에 없었던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아침부터 상황실을 계속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참사 당일 용산서장의 동선을 허위 보고한 의혹을 받는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경찰을 관리 감독할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안에 설치됐죠. 행안부 현안 질의에 앞서 여야는 내년 경찰국 예산을 놓고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경찰국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모두 다 삭감했거든요. 어디 돈 없이 한번 운영해봐라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전체 회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행안위 예결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6억여 원을 모두 없앴고 행안부 장차관의 업무 추진비도 1억 원 줄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당연히 오늘 전체 위에 상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이라며 상정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합의라든지
협치라든지 또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정말 깡그리 무시된,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강행된.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의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총동 이상 인사권을 지휘한다고 만들어놔서 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감정에 찬 예산 갑질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시작 40분 만에 회의는 파행됐고 현안 질의는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경찰 대상 하나 때문에 상임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임위를 거부해요?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뭐 누가 지금 반말이야 지금? 결국 경찰국 관련 예산 논의는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전향적으로 바뀐 듯합니다. 그동안 선도되지 않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장관은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특수본은 이 장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와 재난안전법상의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번 참사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이 장관은 소방노조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입니다. 행안부 재난 관련 공무원들도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사건을 이송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 특수본에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용산경찰서에 대한 수사는 정보과장 소환에 이어 경비과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상황 인지한 게 몇 시쯤인가요? 감사합니다. 경찰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한 서울경찰청 상황 3팀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입건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수사와 별개로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글로벌 폐륜이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한 말입니다. 외국인 희생자 유족 대부분이 명단 공개를 원치 않았다면서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치권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빙자한 비열한 선동이라며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이 공개를 원치 않았다며 글로벌 폐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애도를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대국민 석고 대제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가 전제였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명단을 은폐하려 한 게 문제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정부만이 희생자를 보도하지 않는 준칙을 내렸고 희생자를 다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문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문자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권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공개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공개된 희생자 155명 중 익명 처리된 수가 2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명단을 공개한 매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앞에서 기다리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주쳤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죠.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순방길에 오를 때에도 배웅하는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기도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재신임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한 건데요. 안 의원은 이 장관이 사퇴를 수습하고 나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청장이 보고를 받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그 행안부 장관은 사퇴 수습 후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앞서 이 문제는 법적인 마인드로 봐선 안 되고 정치적 마인드로 봐야 한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꽤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복당 절차는 탈당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서 최고위원회로 넘어가 의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도당과 목포지역위원회가 박 전 원장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복당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의 민주당 입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깊은 정치 경험과 정치적 해안이 어려운 당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원장 합류가 대여 공세에 힘이 될 것이라는 당내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도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지금 올인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를 위해 전국 단위 서명 운동을 시작했었죠. 어제는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를 당에서는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오늘부터 행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시, 도 당에도 서명운동을 위한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서명 인원을 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에서의 책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외투쟁뿐 아니라 국회를 지키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서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천막 당사를 운영하게 되면 국회의원 보좌 증가 시구 의원들이 투입돼 아무래도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당 지도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외투쟁을 독려해 당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투트랙으로 민생 강조해오던 행보에 비해서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사안으로 너무나 이제 장외 집회에 에너지를 모으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이제 좀 비판론이나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고 밝혔는데 그 전에 서명운동 100만 명을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정치톡톡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농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이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업가가 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돈을 넘겼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해 8월 노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길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노 의원이 해당 돈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3위를 기록하고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일로 승부하고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176석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고 이익이 되는 민생 개혁 입법을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노 의원의 뇌물 정황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등으로부터 이 전 부총장이 노 의원을 돕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부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폴란드 국경지대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와 EU 회원국에 이 미사일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때 러시아발 미사일일 것이라는 추정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예비조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쏜 요격 미사일이 이 폴란드로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덕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3시 40분쯤 폴란드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Jaśnią. Najprawdopodobniej była to rakieta produkcji rosyjskiej, ale to wszystko jest w tej chwili jeszcze w trakcie bada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퍼부으며 대규모 공습을 하는 중이었던 만큼 한때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폴란드는 즉시 군 대비 태세를 격상했고 G7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긴급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Don't want to say that till we completely investigate, but it's unlikely in the minds of the trajectory that it was fired from Russia. 이후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초기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요격 미사일로 파악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군이 쏘아올린 미사일이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시간 등을 조작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년간 1심, 2심, 3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다 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시간과 내용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서실에선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1, 2심은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신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겁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김 전 실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 즉 강제성을 가진다며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이 선고 후 7일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김 전 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춘재 대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정부가 18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으로는 모자라니 추가로 더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어나봐. 네가 진짜 죄가 없어?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 이춘재 대신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1심 법원이 국가가 18억여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 금액은 40억여 원. 위자료 40억 원에 윤 씨가 수감 기간에 노동으로 벌 수 있었던 1억여 원과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윤 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을 빼 최종 배상액은 1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정, 결과 모두 위법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검찰의 위법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 주신 사업부에 고맙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2019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 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경남 김해의 한 주택가.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가 40대 남녀 2명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일행이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구합니다. 차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2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후 급하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차에서 칼 큰 거 가져와가지고 무서워서 차 안에서 조금 앉아가지고 차 도망갈 때 내가 따라갔어요. 이 남성은 50여 분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이곳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식당 주인인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2시간 넘게 차를 몰고 찾아와 기다리다 피해자들이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헤어지자 한다는 이유로 김천에서 김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 다른 일행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피해 여성은 위독한 상태이고 일행인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폐기물 2만여 톤을 비료라고 속여 판 뒤 농지에 불법 매립해 13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냥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순진한 농민들만 큰 피해를 봤는데 교포가 물론 퇴직한 고위 공무원까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진하지 않아도 속을만 하겠죠. 장진철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밭에 큰 구덩이를 팝니다. 대형 트럭들이 밭으로 들어가 시커먼 물체를 쏟아붓고 갑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산업용 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에 흙을 뿌려 섞은 뒤 덮어버립니다. 경찰이 땅을 파자 불법 폐기물이 그대로 드러나고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수치 꺼내다가 또 그런 게 다 그런 냄새 나더라고. 쑥 빠진 냄새 나고 맨날 며칠 우리 경북 군위와 영천 등지에서 상가 건물 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폐기물 2만여 톤을 농민들에게 비료로 속여 판 뒤 밭에 묻은 겁니다.
챙긴 금액만 13억 원. 조직폭력배와 퇴직한 시청 환경국장, 군의원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이제 좀 밝혀내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민원 해결 혹은 이제 그 법률 자문 이런 형태의 역할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폐기물을 비료로만 알고 돈까지 주고 샀는데 농작물이 말라 죽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다며 재입영을 하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사자가 전산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대에선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계속해서 훈련 통지서도 발송했죠. 자기들 전산망에 허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년차 예비군인 홍재의 씨는 얼마 전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전 2박 3일간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지만 기록이 없어 무단불참 처리됐으니 재입영하란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전산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습니다. 해당 동대에서는 너의 착각이 아니냐, 너가 훈련을 참가하지 않아놓고 지금 훈련을 참가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알고 보니 홍 씨의 훈련 기록 자체가 아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국방부가 예비군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인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전산망으로 다 연계도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MBN 취재 결과 훈련 기록은 수기로 작성한 뒤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조라 누락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수 나오도 이상하진 않지.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국방부는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 교육과 검증 등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산 시스템 허점이 전시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국방부가 예비군 관리 전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안부는 매년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엔 보여주기식 훈련을 하지 않겠다며 미리 짜여진 각본 없이 실제 상황처럼 불시하겠다고 큰 소리쳤죠. 그런데 어쩌죠? 기자가 가보니 1분 거리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동원된 사람들은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출입문 앞에 다 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변한 게 없는 거죠.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규모 화재가 난 상황을 가장한 재난 대응 훈련. 불시에 한다더니 도지사 일정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착하시는 대로 본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훈련에 동원된 시민들은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도 전에 출입문 앞에 미리 대피해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훈련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기시켜놨습니다. 시간이 이제 막 걸리니까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회자가 읽어주는 시나리오에 맞춰 이루어지는 훈련.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방서장이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평가하는 국민참여단 자리는 엉뚱하게도 기관 관계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모집이 안 돼가지고 안 듣는 채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훈련 참가자 가운데는 무슨 훈련인지조차 모르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상황을 가정한 훈련인지 아세요? 세부적인 건 잘 모르세요. 담당.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은 각본대로 잘 진행됐지만 시민들은 재난 발생 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지 않은 듯합니다. 통계청이 2년마다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안전하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나마도 이태원 참사 전에 이루어진 조사였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올해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3.3%입니다. 10명 중에서 3명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조사 시점이 5월이어서 이태원 참사 등의 여파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당시 9.5%의 응답자만 안전하다고 답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훨씬 낮을 걸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불안함이 크진 않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좀 불안함이 커지기도 하고 경각심도 이제 느끼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또 어느 곳에서 이런 참사가 나타날지 모를 그런 불안감에 지금 쌓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3.2%였지만 올해는 19.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62.1%로 10년 새 1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양 가족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하나씩 복지 정책으로 부양을 하는 게. 햇수로 3년째인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은 10명 중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토로했고 20대 이하가 30대 이상보다 우울감을 적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하는데 아직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또 코로나를 다시 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위험성도 있고요.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여성이 2년 전 56.1%에서 올해 63.5%로 크게 늘어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LPG 충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었죠.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 화재는 어떻게 진화가 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29분쯤 대구 중리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가스 충전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10여 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차 47대와 소방인력 159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8명이 다쳤는데요. 6명이 화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 흡입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충전소 직원과 손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충전소 내 용기 저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추가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반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구청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가격이 2년 전, 아니 3년 전으로까지 돌아가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연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하며 공시가격보다 더 값이 낮은 아파트도 많아지니 당연히 조세 저항도 거세지겠죠.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시가격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9,000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매수세가 거의 끊긴 가운데 한 달에 2-3건 정도의 급급매만 거래되며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24억 원에 육박했던 84제곱미터는 최근 7억 원 하락한 17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매물의 호가는 2년 전을 넘어서서 3년 전 실거래 가격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빅스텝이 12월 달에 난다고 하잖아요. 더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을 하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매달 낙폭이 커지면서 누적 하락률이 마이너스 7.14%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9월에만 2.88% 급락하는 등 누적 하락률이 벌써 10%를 넘어섰습니다. 실거래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최소 5% 이상 떨어지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실제 시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불편함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로 다가온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추가 등이 국회에서 무산돼 납세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7%대 중반까지 올랐고 당연히 신규 주담대 대출은 더 받기 어려워졌죠. 이제 4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올 초 200만 원의 이자가 300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 늘게 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10월 코픽스가 한 달 만에 0.58%포인트 뛰어 3.98%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가 적용된 2010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최고금리는 7.47%, 우리은행은 7.13%로 올랐고 하나은행 금리도 이미 7%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4% 금리,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렸다면 한 달에 191만 원을 상환하면 됐지만 금리가 8%까지 오르면 월 상환액이 294만 원이 됩니다. 치솟는 이자 부담에 시민들은 신규 대출 받기가 두렵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보통 원리금 다 하면은 한 300만 원대는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지고 금리가 또 더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더 올릴 예정이라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은행들이 수신 경쟁에 나서면서 예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것도 대출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금 쪽에서 자금을 좀 끌어모을 그런 동기는 충분하고 결국은 이제 대출 금리 쪽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철을 맞아 늘고 있는 변동형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도 7%대를 바라보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했을 때 미국은 영광스러운 국가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였다면서 말이죠. 트럼프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 후보가 되는 등 분위기도 괜찮은데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습니다. 이미 공화당 내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도 있고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이유에 대해 바이든 집권 2년은 고통과 고난, 절망의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론이 거론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I do want to point out that in the midterms, my endorsement success rate was 232 wins and only 22 losses. You don't hear that from the media.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한이 단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며 외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호위 무사로 불리는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등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지지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내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급부상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인력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둘러싼 수사와 기밀문서 반출 의혹 등 법적 책임도 남아있어 후보가 돼도 완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출마에 대해 일부 언론은 검찰 수사 방패막이라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의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여부 등 미국 정치권은 2년 뒤 대선의 시계가 맞춰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달 탐사 프로젝트의 첫 단계죠. 아르테미스 1호가 5번째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2025년 인류가 다시 달에 별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3, 2, 1, back to the moon and beyond.
발사장에 우뚝 선 로켓이 엄청난 화염과 함께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50년 만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연료 누출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발사가 4차례나 미뤄진 데 이어 5번째 시도에서도 연료 누출로 44분 지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이겨냈습니다. 발사 2분 만에 1단 분리가 이뤄졌고 90분 뒤에는 상단에 탑재된 우주선 오리온이 달로 향하는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오리온은 앞으로 달 궤도를 비행한 뒤 다음 달 11일 태평양에 입수할 때까지 25일 동안 210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예정입니다. 오리온은 우주비행사 대신 태운 마네킹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우주비행사가 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년 뒤 아르테미스 2호가 우주비행사를 태워 달 주변을 비행하고 이르면 2025년 여성과 유색인종을 태운 아르테미스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2025, we land humans again for the first time in a half century, and one of those humans is the first woman and the next man. 나사는 앞으로 달에 사람이 머무는 기지를 건설하고 달 자원을 개발해 달을 화성 유인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과 민간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내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이미 호텔 400시를 예약해놨다고 하죠. 무려 660조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뿐 아니라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등 천문학적인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어서 주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길이 높이 500m, 폭 200m의 유리벽 속에 도시를 세워 무려 170km를 한 줄로 잇겠다는 더 라인. 홍해 해안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30년까지 짓겠다고 구상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660조 규모에 달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경합 중인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까지 제2의 중동 붐이 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 재계도 놓칠 수 없는 사업 기회인 만큼 빈 살만 왕세자 방안에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방한 기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왕세자를 만나 네옴시티와 방위산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전 등 국내 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수소 생산 공장 사업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사실 사우디 그쪽에서는 많은 공사가 발주가 날 거라서 앞으로 뭐 그쪽은 전망이 밝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수주전을 간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가 하루 숙박료만 2천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 등 400개 객실을 예약했고 전용 운동기구가 먼저 도착했다는 등 주변 이야기도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예비 소집됐습니다. 올해는 수능 응시생의 3분의 1 정도가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이라고 하네요.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앞에 줄지어선 후배들이 수능 예비 소집에 나서는 선배들과 함께 자신들이 만든 응원가를 목청껏 부릅니다. 3년 내내 마스크를 쓰며 힘들게 공부해온 선배들을 위해 목마까지 태웁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후배들은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한 선배들을 위해 3년 만에 열띤 응원전을 치렀습니다. 많이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하시던 대로 최선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막상 여기 와서 수험표를 받으니까 좀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냥 걱정이 많아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발길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했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50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정시 모집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이후 반수생이 늘어나면서 전체 응시자 중 29%가 졸업생으로 2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 한파는 없겠지만 큰 일교차가 예상되며 수험생들은 입실 전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조동기입니다. 지난 2000년 LG 아트센터 개관 이후 22년간 450만 명의 관객에게 867편의 작품을 선보인 LG 연합문화재단이 2022 메사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메사나협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은 오늘 2022 메사나 대회를 열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제1회 국제 OTT 포럼을 열고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획사에서 방통위는 OTT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합류 뒤 첫 훈련부터 마스크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월드컵을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는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은 이제 완전체로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최영규 기자입니다. 섭씨 32도의 무더위 속에도 밝은 표정으로 단체 촬영을 마친 손흥민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검은색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합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제작한 이 마스크는 수술 부위인 왼쪽뿐만 아니라 정면 눈 주위와 코, 뒤통수까지 감쌌는데 첫 훈련을 소화한 손흥민은 마스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가볍게 엄청 단단하고 어느 정도의 충격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질로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서 또 놀랬던 것 같아요. 수술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아 출전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 제가 알 수 있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래도 가벼운 러닝만 가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과 달리 전력 질주에 공을 다루는 훈련까지 소화한 만큼 월드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번 월드컵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게. 마스크 투혼까지 불사한 손흥민과 함께 완전체가 된 대표팀은 8일 앞으로 다가온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도하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26명의 선수단 몸값이 무려 1조 5,800억 원에 달하는 브라질 대표팀. 역대 최다인 6회 우승을 향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슈퍼스타 네이마르도 가볍게 발재간을 부려보는데요. 핫클립에서 확인하시죠. 수능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 낮 동안에는 오늘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와 전북 지역 수험생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또 전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덩달아 먼지도 날아들 텐데요. 충청과 세종 지역은 종일, 경기 남부와 대구 경북 지역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제주에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아침에 6도, 낮 기온은 1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부산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